자, 여러분들 1학년부터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최대한 빨리 끝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의 변화 파트 3 세 번째 변화를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주로 경제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정치를 중점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 수치 체제의 개편 보도록 할 텐데 이 수치 체제가 뭐냐? 수치 체제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밑에 그림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가상의 2020년 3월에 누군가의 김길버 씨의 월급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본급 170만 원의 여러 가지 항목의 수당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달에 330만 원의 월급을 받았죠. 하지만 여기 공제 내역이 중요하죠. 급여 내역 빼기 공제 내역이 실제적으로 받는 나의 실지급액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각종 세금들, 소득세와 지방세는 직접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꼭 국민으로서 꼭 내야 하는 꼭 그런 항목들의 공제 내역들이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용 보험료까지 해가지고 총 32만 7,016원의 공제 내역, 세금과 각종 항목의 공제 내역을 거쳐서 결국엔 이 사람이 받는 거는 26만 260만 67만 2,984원의 실지급액을 수중에 이거는 세후 이렇게 받는다는 말이겠죠. 자, 이분은 32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 이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배울 조선시대에 농민들이라면 그림은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조선시대 농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수치체제를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조선의 농민은 고려시대와 똑같죠. 조세, 전세라고도 하고 공납, 역 이 세 가지의 세금을 내었습니다. 조선의 농민이라면 누구나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양인 남자는 누구나 이것들을 다 부담했던 거죠. 하나하나 제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전세.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전세는 누가 내는 거죠? 땅이 있는 사람들, 지주가 내는 거죠. 지주가 내는 토지세로서 지주가 풍흉에 따른 차등징수를 나라에서 했었어요. 풍흉에 따른 차등징수.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만약에 비도 오지 않는다는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기에 엄청나게 안 좋아서 흉년이 든 해였다고 보도록 합시다. 흉년이 든 해라면은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나라에서는 풍흉에 따른 차등징수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적게 징수하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일 흉년이 든 해에 척박한 땅에서 4두에 1결당 4두에 쌀을 토지세로 전세로 걷었다면 가장 풍년이 든 해에 비옥한 땅에서 22두 정도까지의 전세, 토지세를 걷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결이 뭐냐면 1결의 토지 면적, 이거는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쉽게 말해서 곡식 100찜, 그러니까 지게로 100번 나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산량을 내는 토지를 1결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흉년이 들었을 때 척박한 땅에서 4두 최고 22두까지 걷었던 게 이 토지세, 전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죠. 자, 공납은 우리 고려시대 때도 배웠지만 공납은 여기 나오지 호세라고 나와 있죠. 호세. 누구에게 낸다고? 개인 집집마다 낸다고요. 집집마다 뭐 징수하는 거? 특산물 내는 거. 그걸 공납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런데 학습지 볼까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다고 했었죠. 변질. 자, 변질이 어떻게 됐길래? 자, 만약에 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김해라는 지역을 봅시다. 우리 지역 김해. 자, 그렇게 된다면은 특산물로 쌀을 내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김해에 전복 100마리를 조정해서 공납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김해 농민은 전복을 구하기 위해서 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뭐 완도나 농사 지어야 하는데 완도 이런 데 가가지고 전복을 사와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납을 내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 쌀 10가마니 주면은 10가마 주면은 내가 전복 대신 100마리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내가 100마리 구하러 갈 시간에 10가마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이 상인에게 대신 내라고 하고 나중에 이 상인에게 쌀 10가마만 주면 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바로 대신 공납을 내는 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공납을 내는 방납. 이렇게 방납을 하는 상인을 방납 상인이라고 하고. 자, 근데 이 방납 상인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방납 상인이 이렇게 전복 100마리 이걸 누구한테 내냐면 각 지역의 수령을 사또를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수령에게 이 방납 상인들이 전복 100마리를 내는데 낼 때 계속해서 수령하게 내다 보니까 수령하고 친해지면서 술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수령한테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령님 이제부터 백성들이 내는 공납 받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낼 때만 공납을 받으세요 라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방납 상인이 이제는 독점적으로 자기만 공납을 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번에도 김해 농민 A는 전복 100마리를 공납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방납 상인이 김해 농민 A에게 이번에는 전복을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20가만이나 들었다. 너희는 20가만이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김해 농민 A는 10가만이 할 때는 충분히 그 견딜만 했는데 20가만이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든 하겠어. 내가 전복 100마리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겠다 라고 해서 완도까지 직접 가가지고 직접 전복 100마리 구해가지고 수령한테 내려고 하는데 수령이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줘. 왜? 방납 상인들만 받아주니까. 자, 이게 바로 공납이 계속해서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적혀있죠. 뭐의 패다? 방납의 패단이 발생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엄청나게 공납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앞에 배웠던 전세 같은 경우에도 배단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전세는 지금 이렇게 비옥한지 척박한지 이런 것들도 다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파견돼야겠죠. 그리고 그 해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대한민국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땅을 조사를 해야겠죠. 매년. 그렇게 되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세를 내는 지주들도 자기가 이 전세를 내지 않고 이 전세를 누구한테 내라 그럴까요? 소장농. 소장한테 내라 그러고 소장농 네가 내 대신 토지세 내라고 하고도 소장농이 그걸 거부하면 그래 전세 내기 싫다고 그러면 내가 전세 내 대신 내주는 소장농 구할게라고 해서 소장농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이런 폐단도 막 발생하고 해요. 우리는 전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전세의 폐단 배웠었고 지금까지 공납이 어떤 것이며 호 단위로 토사물 징수하는 거고 방납의 폐단이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이거 완전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죠. 이거는 보지 말고 우리 학습지로 보면은 이거는 역 같은 경우에는 인두세죠. 인두세. 사람 머리에 부여를 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매일 하는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양인 남자에게 뭘 징수하는 거였죠? 노동력을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은 크게 두 가지. 국가의 대규모 공사가 있거나 할 때 그때는 노동력을 바치는 요역, 뭐 다리를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궁궐을 만들거나 할 때 노동력을 바치는 요역,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군대에 동원되게 되는 군역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렇게 남자의 노동력을 징수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돈 좀 있고 농사도 좀 크게 짓고 아니면 장사를 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 군역에 한 1년에 2, 3개월씩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대립이라고 써 있죠. 대립. 대립이 뭐냐면 대신 세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돈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역으로 세우는 거예요. 군역을 대신, 군대 대신 보내는 거. 대립이라는 배단이 생기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방군수포라고 해서 각 지방에 있는 수령사또가, 이것도 수령사또가 걷는 의무가 있었는데, 수령사또가 이 군역 대상자들에게 포를 걷고 이 포를 낸 사람에게 군대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군수포나 대립 이런 불법들이 막 자행되기, 유행되기 시작해요. 이런 폐단들이 발생해요. 아까 공납의 폐단이 방납의 폐단이라면, 공납의 변질이 방납의 폐단이라면 이 역의 변질이 대립과 방군수포가 유행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선 전기에 이런 조세, 전세 똑같은 거죠. 공납, 역의 수치체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 아까 말했던 이런 폐단, 변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폐단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어요. 풍용과 비옥도를 확인하는데 너무너무 번거로워. 매년 내려가가지고 관리를 보내야 돼. 그리고 이 전세를 소장농에게 전가하는 이런 폐단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공납 같은 경우에도 방납의 폐단, 역 같은 경우에도 대립이나 방군수포의 폐단들이 발생을 하니까 나라에서 이 조세, 공납, 역을 바꾸려고 하죠. 먼저 조세는 바로 여기 나오죠. 영정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영정법. 영원히 정했어. 영원히 정했어. 그림 보죠. 자, 영정법을 이제는 귀찮게, 번거롭게 풍년, 흉년 이런 거 상관없이 토지세를 1결당, 옛날로 치면 제일 흉년이든 해에 제일 척박한 땅에서 거두었던 4두씩만 무조건 걷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1결당 4두로 고정시킨 거. 이걸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도록 하죠. 조세 전세는 영정법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인조 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공납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공납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 드라마에서 자승원이 연기한 이거 광해군이 실시를 했던 겁니다. 광해군. 여기 보죠.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뀌는데,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역 특산물 내는 게 공납인데, 이렇게 공납을 내지 않고 쌀로 대체한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에서는 국농민이 방납의 폐단을 겪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쌀로만 겪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사신접대도 해야 되고 국가적인 행사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막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필요하겠죠. 완도의 전복도 필요하겠고 담양에 있는 대나무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런 남부지방에 있는 철이나 그리고 생선 이런 거 필요한데 쌀로만 걷게 되면은 이런 물건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동법 실시로 거둔 쌀을 누구에게 주냐면 국가의 상인인 공인에게 주고, 이 공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물건들, 국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사오도록 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공납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뿐만 아니라 쌀 금액에 해당되는 면포, 이거 옷을 만드는 원단이죠. 면포, 그리고 화폐로 징수하기도 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쌀은 아까 영정법에서 1결당 4두를 거뒀다면 대동법에서는 1결당 12두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영정법 4두, 그리고 대동법으로 12두, 지금까지 총 16두를 거뒀어요. 토지 1결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공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집마다 낸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라도 공납, 대지주랑 그리고 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소작농도 똑같이 공납을 냈었어요.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동미, 쌀을 많이 내야겠죠. 대동미, 쌀을 많이 내야 되는 그 토지 많이 가진 사람 누구?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동법 실시를 반길까요? 꺼릴까요? 당연히 꺼리겠죠. 그러니까 이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실시하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광해군 때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이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려서 나중에 숙종 때 이르러서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왜? 양반 사대부들, 즉 지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어쨌든 대동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단으로 대립이나 방군, 수포가 유행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들 국가에서 이걸 계속 유행을 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역 안 와도 돼. 그 대신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들 1년에 면포 2필만 내면은 내가 이 면포 돈으로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쓰겠다. 돈 주고 쓰겠다라고 하면서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게 세금으로 굳어져요. 그런데 1년에 2필이라고 하는 면포가 일반 농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조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2필을 내던 군포를 균역법을 통해서 병역을 대신한 세금, 군포의 백성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그렇다는 건 몇 필? 한 필로 줄여줬다는 거죠. 한 필.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1년에 2필이 필요한데 균역법으로 한 필밖에 안 걷게 되니까 당연히 부족한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부족분 보충을 위해 징수했던 거 나와 있죠. 어떤 거? 결작 나와 있죠. 결작. 결작이 뭐냐면 이 균역법 실시로 인해서 군포 징수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쌀 2.22를 거두었던 게 결작이 되겠습니다. 또 이 군포를 토지 보유자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선무군관포라는 게 있는데 선무군관포가 뭐냐면 원래 선생님이 양반 군대 간다 그랬나 안 간다 그랬나? 안 간다 그랬죠? 양반은 자기 직역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양반의 자제들 이 일도 학생 신분으로서 군대를 가지 않았었는데 군역을 치르지 않았었는데 군역 부담이 없었는데 이 영조가 양반 자제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줬어요. 선무군관. 이름만 들어도 지금의 소위 중위 정도 되겠죠. 이런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명예직에 따라서 면포를 더 거두었던 거예요. 명예직을 주고 명예직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돈 내 라고 하면서 면포를 거두었던 거죠. 자, 그리고 선무군관포고 있었고 어그리고 추가로 잡세 개념으로 염선세를 거두는데 세는 이거는 어장세인데 이거는 어장세로서 바다에 어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뒀던 세금이고 염세는 소금에 거뒀던 세금, 선세는 선박에 거뒀던 세금. 이렇게 상업활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거뒀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세도 정치기가 되면서 여기 나오죠. 세도 정치기가 되면서 정치 기강이 엄청나게 문란해지죠. 특정 외척 가문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런 정치적 혼란으로 중앙의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에 대한 수탈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여기 나오시 정치 기관이 문란이 되고 당시에는 매관,
매직,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매관 매직이 성행했기 때문에 유행했기 때문에 이 매관 매직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죠. 만약에 뭐 지금 우리 김해에 있는 사또로 발령 나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사또로 발령을 내게 해주는 거죠. 왜? 김해 지역은 쌀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치할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돈을 낸 사람들은 매관 매직을 통해서 관리에 들어간 관직자들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도정치기의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수탈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건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담이었던 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는 전세, 토지세, 군포 아까 배웠던 균역법으로 줄여줬는데 왜 부담이야? 라고 하겠지만 군포 그리고 전세도 아까 1결당 4두로 줄여줬는데 뭔 부담이야? 그리고 환곡 환곡 정말 우리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봄에 보릿고개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이거 가을 거지할 때 조금의 이자만 붙여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한 좋은 제도 아니야. 다 별로 백성들의 힘든데 그렇게 기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삼정은 이 전세의 문란, 군포징수의 문란, 이 환곡의 문란을 삼정, 세 개의 정,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렀어요. 삼정의 문란 한번 볼까요? 전정은 전정의 문란은 토지세 징수의 문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토지세 징수의 문란. 전정 적어 놓을까요? 전정의 문란은 토지세 징수의 문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당연히 토지세는 1결의 땅에서 이게 농경지라는 조건 하에서 여기서 나오는 쌀을 세금을 내게 하는 여기서 10분의 1, 4두 정도의 쌀을 걷는 게 토지세인데 여기 보면은 쌀이 나지 않는 황무지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해요. 쌀이 나지 않는. 자, 그리고 다양한 명목의 부가세도 가중해요. 어떤 거냐면 이 쌀을 만약에 선생님이 김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다면 김해 지역에서 사또에게 바치면 사또가 계시는 그곳에 쌀을 바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또가 서울에 보내는데 드는 운송비 그리고 이 운송해 나가는 동안 결손분 옮기다가 떨어진 거 쥐가 갉아먹은 거 이런 것들도 싹 다 백성들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명목의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토지세에서도 엄청나게 백성들이 부담을 겪게 돼요. 자, 그리고 군정의 문란에서는 원래 선생님이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양인 남자가 군역을 지는 거고 군포도 당연히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가 1년에 한 필 정도의 군포를 내는 게 맞는데 여기 나오는 거 백골징포 백골 죽어서 뼈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었어. 16세에서 넘어가는 노인들에게도 걷었어. 이거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죽은 사람에게도 포를 징수를 했어. 그리고 황구첨정 아직 엄마 젖을 못해서 입에 젖이 묻어 있어서 입이 노란 입이 노란 아이에게도 첨정 이 사람도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라고 하나의 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세 미만의 아이에게도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백골징포, 황금정정, 창구첨정. 그리고 이 군포가 너무 부담돼서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인징, 이웃이 대신 내게 하는, 이웃에게 징수하는 인징, 그리고 족징, 친족에게 대신 내게 하는 족징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정 같은 경우에는 환정의 문란은 환곡의 문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환곡은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듯이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쌀을 추수할 때까지 그 사이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이 춘궁기에 봄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나라에서 저리로 낮은 이자로 쌀을 빌려주고
추수한 다음에 갚게 한 그런 제도가 환곡이었죠. 농민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곡이 돈이 된다는 걸, 나라에서는 돈이 된다는 걸, 이 세금 가지고 세금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이자를 늘리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환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야, 너 환곡 빌려. 그리고 이자 붙여서 가을에 갚아라고 해서 강제로 환곡을 빌리도록 하고, 그리고 환곡이라고 해서 쌀 까마니에 쌀만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모래나 쌀을 섞어서 놓고 마지막에 갚을 때는 여기에 쌀을 가득 채워야지만 되는, 환곡에 모래나 쌀, 이런 쌀 껍질이죠. 이런 걸 섞어가지고 넣는 이런 문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자 장사를 나라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 조세, 공납, 역의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이것도 폐단이 발생해서 삼정의 문란까지 발생하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못 참겠다라고 해서 1862년에 나중에 배울 건데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서 62년 임술년에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삼정의 문란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금제도 수치체제의 변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주제 19 빨리 가도록 하죠. 조선의 양반중심 사회. 우리가 기존까지 정치 임진 양란 이후에 정치적 변화 배웠었고, 금방 경제적 변화 배웠었고, 이제는 사회적 변화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변화는 신분제가 되겠죠. 쉬워요. 자, 우리 고려시대 때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크게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 자, 크게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는 크게 법적으로는 양천으로 나뉘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양천제가 기본 신분제도입니다. 양천제.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분제는,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제밖에 없습니다. 양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 진출의 제한이 없었으며 과거 응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조세, 공납, 역을 내는 계층을 말합니다. 세금 부담이 있는. 알겠죠? 자, 천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노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고 조세, 공납, 역 이런 거 내지 않고 전역을, 전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을 전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가 중요해요. 법적으로. 법이란 거는 경국대전이겠죠. 경국대전에는 양인과 전인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양반중인 이 4개의 신분제도 이루어져 있으며 이 양반만이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양인 중에서 양반만이 지배층이 되겠고, 중인이나 상민, 전민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 자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 응시를 하지 못하고 이 양반들만이 거의 과거 응시를 가능해서 지배층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이 기술직인 중인, 그리고 일반 농민, 상인인, 일반 상민, 그리고 노비였던 전민,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4개의 신분제로 이루어졌던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양반, 중인, 상민, 전민의 특징을 각각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조선의 수치체제, 전세, 조세라고 하죠. 공납, 역에 대해서 배웠고, 조선 전기에, 그리고 양란 이후에 이렇게 폐단 변질이 발생하니까 어떤 폐단들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배웠었고, 자, 조세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역은 균역법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제도정치기에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면서, 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전정의 문란, 토지세 징수의 문란, 군정의 문란, 군포 징수의 문란, 한정의 문란,
한국 징수의 문란을 각각 겪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1862년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임술, 농민, 봉기 등의 각종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조선의 사회, 신분제도에서 일단 법적으로 조선은 경국대전 내에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져 있는 양천제 사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양반만이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이 네 개의 사신분제가 이루어졌던 사회다라고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학습지 채워서 꼭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